요즘은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특히 4차 산업혁명이죠. 과거에 한 50년 만에 바뀔 게 불과 1, 2년 만에 바뀌어버리니까 중기업도 걱정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요즘 작년부터 현저히 느끼는 건데요. 실무하다 보면 사무실 오프라인 위치가 괜찮거든요. 대로변에. 근데 뚜벅이 손님이 없어요. 뚜벅이 손님이. 가만히 점포세 주면서 뚜벅이 손님만 받다가는 딱 굶어 죽기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적극적으로 SNS 활동,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라든지 뭐 이리저리 막 활동하면서 특히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이게 딱 들어맞더라고요. 요즘은 고객 10명보다 공인중개사 1명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은 저 공감합니다. 아니 어떻게 고객 10명보다 공인중개사 1명이 더 중요할까? 이건 뭐냐면요. 바로 공동중개. 이제 혼자서 양타 쳐가지고 다 해야지가 점점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뚜벅이 손님이 안 들어와. 고객이 없어. 내가 정말 오프라인 힘들어요. 그 손님이 왜 안 들어올까요? 세상이 바뀌는데 다 알고 들어오거든. 요즘은요 직방 있잖아. 다방 있잖아. 또 밸류맵 있죠. 디스코 있죠. 호갱로도 있고요. 애만 딱 검색하면 CC가 다 나오니까. 다 나와요. 다 알고 들어오니까. 들어와서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 접할 기회가 갈수록 적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좋은 물건은 내가 아껴뒀다가 양도해야지. 그런 시대는 지나간 것 같아요. 문에 딱 생겼다. 적극 공동을 알려가지고 빨리 해먹어야 되는 거야. 그 중국의 그 덩수평이가 강조한 이거 있죠. 흑묘, 병묘론 있잖아요. 검은 광이건 흰 광이건 지만 많이 잡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갈수록 이제 이업을 하면서 뚜벅이만 상대해서는 먹기 힘든 세상이 점점 더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공동격을 하나 했어요. 상가인데 상가. 중시상업지역인데 상가인데 보증금이 2천만 원이고요. 보증금. 월세가 월 280만 원입니다. 그럼 이제 곱하기 100하죠. 환산보증금. 그러면 이제 얘가 2억 8천 나오고 얘가 이제 2천이니까 합치면 환산보증금이 3억 나오거든요. 상업용은 곱하기 0.9%니까 9%니까 얼마? 270만 원. 근데 공동중개니까 상대방은 매도, 나는 매수를 데리고 왔거든요. 공동 안에서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 찾아가서 제가 명함 주면서 이런 손님이 있으니까 하니까 바로 딱 붙여주더라고요. 마침 있으니까 건물주를 붙여주더라고요. 근데 공동으로 했지. 안 했으면 혼자면 절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도에서 가르니까 저쪽에 270원 제가 일단 벌어놨고 내일 모레 되면 또 계약합니다. 금요일 날 오후 5시에 계약을 하는데 아파트. 이제 3월달 신청하는데 저는 이제 잔잔하게 임대차 같은 거는 제 스타일 아닌데 뭐 가릴 건 뭐 있습니까? 오는 대로 전부 다 얻어먹어야지 어떡합니까? 생기는 대로. 그래서 이것도 뭐냐면요. 아파트가 33평인데 한 시세가 좀 떨어져가지고 작년 대비 한 8억점 하다 8억점. 그래서 보증금이 얼마? 1억. 월세를 좀 다운시켜줘가지고 월세가 100만 원입니다. 그럼 또 환산보증금 100억이 되면 얘가 또 1억 나오거든요. 보증금 1억. 그럼 2억이 되니까 주거용 임대차는 보통 0.4%죠. 그럼 이제 0.4% 하게 되면 2억이니까 80만 원. 80만 원. 일단 또 뭐 내일 모레 일단 뭐 어쨌건 뭐 이거라도 벌어 먹어야죠. 공동중개입니다. 이것도 제가 발품을 했어요. 마치 매물 딱 나왔길래 그 집 가서 명함 딱 주면서 저는 묻습니다. 딱 가자마자 저는 좋은 게 혹시 그 학원단 몇 대 학교 갔었습니까? 묻거든요. 그러면 이제 몇 대 가거든. 뭐 12에다, 17에다, 25에다. 그러면 무조건 셋 중에 한 명은 저한테 배운 사람입니다.
제가 거직에서는 워낙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다 배운 사람이 딱 물어보게 되면 은하건요 하면 딱 저를 알아보는 거라. 그래서 저는 공동이 굉장히 편해요. 이미 다 너무 어쨌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알려져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여기 딱 요거 하러 갔는데 들어갔어요. 사무실 딱 들어가서 명함도 주기 전에 저 마스크 썼잖아요.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교수님 가더라고. 교수님. 제가 깜짝 놀래고 마스크 썼는데 옷도 막 청바지 입고 이렇게 입었는데 정도가 아니는데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되시나 물었더니 제가 옛날에는 선호동에 에듀9이라고 그 사이트에서 한 8년 정도 강의했거든요. 3년 전에 그 강의를 듣고 합격했대요. 근데 그 동방 보고 저를 실물 알아보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러니까 이제 서로 신뢰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요 꼭 좀 잘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신경을 엄청 쓰는 거 있잖아요. 서로 신뢰가 되어버리니까. 그랬더니 한 보름 만에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손님 마쳤는데 일단 뭐 따로 제 공로 중개이기 때문에 제 인장도 줘야 되고 공증서 다 끊어서도 갖다 줘야 되거든요. 계약 체결할 적에. 그랬더니 따로 이제 금요일 만나면서 일단 계약은 체결하게 됐는데 그것도 단순히 3자라서면 대충 넘어갑니다. 신경 별로 안 써요. 근데 알고 있으니까 신경을 특별히 더 써준 게 있잖아요. 앞으로 세상에 이제 여러분들도 한다고 해야 되면 일단은 오프라인 점포가 힘들어요. 왜? 뚜벅이 손님 없으니까. 왜 없죠? 저희들이 다 알고 들어오니까. 직방, 다방 등등등 사이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합격하시면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SNS 활동이라든지 공동중개망도 잘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러면 빨리빨리 매물을 정리해야 됩니다. 빨리 정리 안 하면 물건 놓쳐버리잖아요. 어쨌건 실무하시더라도 일단 공동중개가 요새 되시더라고요. 자, 분류 보겠습니다. 교재는요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분류가 30배, 31회, 32회 계속 나왔잖아요. 더 중요합니다. 자, 분류를 보게 되면 1번 공간정보법은 여러분들 2차 과목 28개 지목이니까 패스. 2번 국토계획법은 공법이니까 용도지역 패스합니다. 3번 활동에 따른 분류가 학개론적인 내용이잖아요. 자, 종류가 꽤 많습니다. 1번 택지, 2번 대지, 다음 페이지 3번 부지, 4번 나지, 5번 건부지, 6번 후부지 이행지, 7번 필지와 백지, 8번 공지, 9번 유휴지, 10번 공한지, 11번 휴한지, 12번 법지 빈지, 13번 맹지, 14번 포락지, 15번 한계지, 16번 선화지. 자, 17번, 18번 묶어주고요. 성속지와 미성속지. 그냥 X 버리시면 돼요. 출제로 그것도 아니고. 19번 소지, 20번, 21번 표준지와 표본지가 나와요. 한 20개 나오잖아요. 여기서 5개를 뽑아내요. 오지선다. 여기서 나온다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자, 1번 택지. 자, 2번은요, 대지 나오죠. 그래서 두 번째 대지, 요걸 설명합니다. 두 번째 대지. 다음에 3번 보게 되면 부지. 그래서 택지하고 대지하고 부지는요, 이런 관점에서 또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네모 3개를 두고 처음에 얘가 대지가 돼요. 얘가 택지가 되고 얘가 부지가 돼요. 한눈에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동남이 2번의 책에서 두 번째 단어 대지. 요 대지가요. 여러분이 공간정보법 공부하시면 28개 지목이 있죠. 그중에서 지목이 대를 말이에요. 자, 지목이 대인 토지를 대지라고 부르는데 얘는요, 용도만 따지자. 용도가
주거용과 상업용. 주상 두 가지는 나지건 건부지건 무조건 용도가 주상 두 가지면 무조건 대지가 돼요. 그러면 공장이 안 들어가죠. 공장은 안 들어간다. 공장은 별도로 공장 용지 지목이 장이 되거든요. 장이 되니까 대에는 안 들어간다. 주상 두 가지가 지목이 바로 대지가 됩니다. 다음에 택지. 택지는요. 용도가 주상공 세 가지입니다.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주상공 세 가지입니다. 그럼 얘는 다른 말로 이꼴 건축용지가 돼요.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되면 주택, 상가 아니면 공장을 짓겠지. 얘가 택지가 돼요. 그럼 하늘이 비게 되죠. 둘 중에 뭐가 더 크다? 택지가 크다. 왜? 공장이 포함되니까. 다음에 부지는 짧은 말로 이꼴 바닥 토지가 돼요. 바닥 토지. 즉 바닥에 깔린 땅이죠. 예를 들면 도로가 지나갑니다. 도로 밑에 깔린 바닥 토지가 뭐? 도로 부지만 붙여주면 돼요. 철도가 지나간대요. 철도 밑에 깔린 땅? 철도 부지. 하천이 흘러갑니다. 하천 밑에 깔린 땅이 뭐? 하천 부지. 도로 부지, 철도 부지, 하천 부지. 한 개만 더 추가해요. 토지가 있는데 건물이 있어요. 건물. 건물 밑에 깔린 땅, 얘가 뭐죠? 건물 부지. 줄여서 건부지. 건부지. 모든 바닥 토지가 부지가 돼요. 잘 보시면 얘는 건물을 지었잖아요. 건물을 지었고 도로, 철도, 하천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얘는 뭐지? 건축용지. 얘는요 비건축용지. 다 포함돼요. 그래서 부지는 건축용지하고 더하기 비건축용지가 다 포함된 바닥토지입니다. 그러면 건축용지는 앞에서 공부했잖아. 뭐? 주상공, 택지를 말이에요. 얘가 포함되고 비건축은요 도로나 철도나 하천부지를 가리킵니다. 건물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전부 다 포함된 게 부지가 돼요. 끝났죠, 그죠? 예. 그러니까 주상 대지가 되고 더 큰 주상공 택지가 되고 여기다가 비건축까지 포함시키게 되면 모든 바닥 토지가 부지가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고요. 그러면 자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을 설명드렸는데 다시 동그라미 2번요. 2번 보게 되면 대지 얘는 같은 말인데 맨 끝에 대지가 한문이 다르죠. 네, 대지. 자 대지는 대지인데 이때 한문이요. 밑에 어디자가 들어가요? 대지. 그러면 요 땅 아시잖아. 도로가 있습니다. 꽉 막힌 땅을 뭐라고 부르죠? 맹지. 예. 사방이 막힌 땅은 맹지가 되고요. 그럼 이제 맹지를 이렇게 활용하려면요. 쓸모가 없잖아요. 요 맹지를 활용하려면 도로하고 접한 요 땅을 틔워야 되겠죠. 그럼 이제 요 부분을 뭔가 도로와 연결해야 됩니다. 연결해야 되니까 이때 연결하는 방법이 이만큼을 살 수도 있고 또는 이만큼이건 더 넓게든지 간에 토지 사용 승낙서 있죠. 그거 받으면 문제가 없어요. 쓸 수가 있거든. 그럼 도로고 도로 인증받아버리는 거예요. 또는 민법에서는 뭐지? 요것만큼 지역권 설정하면 되는 거예요. 지역권. 그래서 만약 얘를 사서 그냥 도로를 만들었다. 이러면
자료형 토지가 되었죠. 자료형 토지. 얘가 바로 자료형 대지가 돼요. 따라서 맹지에서 이렇게 좁은 통로만 내게 되면 자료형 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려운 말 전혀 없고, 다만 양자의 차이점은 얘는 건축 절대 X 불가능이고요. 여러분들 건축 공부하시면 주로 이제 그 4m 도로에서 2m 접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되면 건축 가능하죠. 예. 따라서 얘는 이제 건축이 가능하다. 건축 가능, 불가능. 얘가 바로 자료형 토지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자료형 토지하는 순간 뭘 뚫리자? 맹지. 맹지에서 길만 틔우게 되면 자료형 토지가 돼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동그라미 4번. 나지. 5번 건부지. 4번, 5번 묶어서 같이 비교합니다. 나지와 건부지. 자, 그림으로 쉽게 비교하죠. 얘는 맨 땅이잖아요. 토지 위에 건물이 없다. 얘가 바로 나지가 되고. 다음에 토지 위에 건물 지었잖아요. 얘가 바로 이 토지가 바로 건부지가 돼요. 나지와 건부지다. 그럼 나지는요. 나지 개념도 출제가 잘 되는 것 내용만 체크하겠습니다. 기억번. 자, 나지 기억번 동그라미. 요 정의가 그대로 우리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나지란 땡땡 두 줄 그대로 밑줄 하세요. 두 줄.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소위 맨땅이죠. 요 지문이 그대로 출제가 돼요. 이것을 나지라고 한다. 자, 니은번 갱지나 디귿번 저지는요, 일본 용어인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아마 1월달 설명에서 한번 소개했으니까 잘 나오지도 않는 거 계속 반복해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1월달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자, 나지는요, 방금 밑줄 두 줄이 그대로 빈줄 자주 나와요. 5번요. 자, 건부지 그림 볼까요? 나지 위에는 자, 주택 짓고 상가 짓고 공장 짓고 뭐든 지을 수 있잖아요. 이런 값어치가 큽니다. 비싸요. 근데 건물이 있다 건부지죠. 건부지는 건물이 노후화되면요. 건물이 낡아지게 되면 낡은 건물이 토지에 부담을 줘요. 따라서 낡은 건물이 있는 만큼 자, 토지에 부담을 준다. 얘를 갖고 건부감가라고 불러요. 원칙은 건부감가가 돼요. 쉬운데 잘 나오는 질문입니다. 원칙적으로 건부감가가 발생합니다. 왜? 낡은 건물 때문에. 근데 거꾸로 자, 그 낡은 건물이 있는데 땅값 올라가는데 예외가 돼요. 예외가 건부정가다. 자,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재개발이죠. 만약 이 지역이 재개발될 거래 앞으로. 건물 허락하고 나갔잖아요. 땅값 떨어집니까?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낡은 건물이 있어도. 이런 예외도 생길 수가 있다. 원칙은 건부 강가인데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도 발생한다. 요거 밑줄 긋겠습니다. 동그라미 5번 건부지는요. 니은번 한 줄 밑줄 하세요. 일반적으로 낡은 건물이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부강가 밑줄. 원칙은 건부강가가 돼요. 그러나 다음 페이지요. 네 번째 줄 파란 동그라미 예 있죠. 건폐율 용적률 강화 결정,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결정, 뭐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평가 등 건부정가, 건부정가는 예외라고 하죠. 예외. 따라서 지금 한 줄은요 예외적으로 건부정가의 사례를 가리킵니다. 6번 후보지와 이행지는요 일단 별표하시고 부르면 나왔다. 얘는 거의 안 빠지고 나와요. 틀리다 또 잘 묶어요. 후보지와 이행지는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설명이 많습니다. 후보지와 이행지. 후보지와 이행지는요 짧게 말하면 용도가 바뀌는 땅을 말해요.
용도가 바뀌는 땅이 후보지 또는 이행지입니다. 용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하는 것은 이제 강의 노트 보시면 체계도가 나옵니다. 옮겨서 볼게요. 자, 강의 노트 프린트를 보니까 뒷페이지입니다. 후보지, 이행지 하면서 토지의 종류가 나와요. 자, 토지의 종류를 일부러 한문으로 썼어요. 그럼 이해가 빠르니까요. 그럼 종류가 뭐냐? 종류란 게 종별과 종별이죠. 종별과 유형입니다. 종별과 유형. 첫자만 따오니까 종류. 그러니까 되게 종류 하게 되면 구분하면요. 종별과 유형을 합쳐가지고 종류 이렇게 불려요. 종류. 그러면 종별이 뭡니까? 얘가 바로 용도. 용도에 따라서 나누는 게 종별. 그러니까 이제 후보지나 이행지는 용도가 바뀌는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별의 범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유형은요. 용도가 아니고 개별성입니다. 개별성. 자, 개별성과 유형을 잘 아시잖아. 토지의 종류가 개별적으로 나지가 있더라. 건부지가 있고 또는 뭐 선화지가 있고 고합선, 맹지가 있고 자료용 토지가 있고 뭐 포락지가 있고 뭐 등등등등. 이런 단들이 전부 다 번지가 다르고 위치가 다르니까 이런 종류를 개별성이다. 달라요. 유형별 분류가 된다. 그러면 종별은 뭐라고 했지? 용도. 그래서 이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용도가 크게 세 가지. 택지지역, 농지지역, 인지지역. 용도가 세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크게 나누니까 예를 가리켜서 대분류. 따라서 자, 앞으로 임지가 농지로 바뀐대요. 용도가. 농지가 택지로 바뀐다. 이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대분류 간에 이렇게 용도가 바뀐다. 이런 땅을 후보지라고 불러요. 후보지. 후보지는 대분류 간에 용도가 바뀐대요. 다시 강의 노트 보니까 세 군데 있죠. 택지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용도가 세 군데요. 세 군데입니다. 다음에 농지역은 다시 다 안 쓸게요. 전지지역, 답지지역, 과수원지역 이렇게 용도가 세 번 되고 있습니다. 임지역은 다시 용재림지와 신탄림지로 구분됩니다. 이렇게 잘게 나눈다 소분류. 그럼 이제 용도가 여기서 바뀌어요. 두상공끼리, 전닭과끼리, 용신끼리 이렇게 용도가 세 번 된 용도가 바뀌는 것을 이행지라고 불러요. 자, 크게 바뀐다면 후보지.
주상공끼리, 전답과끼리, 용신끼리. 예. 그래서 세분된 용도끼리 바뀐다면 이행제가 됩니다. 구분되시겠죠? 따라서 후보지나 이행제는 용도가 바뀐다. 예. 종별 분석에서 필요한 용어가 됩니다. 다시. 종별과 유형이잖아요. 종별은 뭐지? 용도에 따라서. 유형은요, 개별 형태가 달라지겠네. 그러면 얘가 감정평가로 넘어갑니다, 나중에. 감정평가로 넘어가면 특히 최근에 계속 물었는 게 아까 기출표를 봤지만 3년치. 계속 총론 파트에서 지역분석과 결분석 단어는 본 적 기억나시죠? 그럼 이제 종별 분석, 얘가 바로 지역분석입니다. 종별은 용도가 붙으니까 용도 하면 뭐지? 용도, 지역, 주거, 지역 모두가 지역자가 붙잖아. 그래서 통상적으로 종류 분석에서 종별 분석은 지역 분석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유형별 분석은 땅 형태나 모양이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얘는 이제 개별성이다. 답이 나왔네요. 그대로 뭐 개별 분석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토지의 종류 분석은 결국 종별과 유형 분석인데 이게 나중에 감정평가에서 지역 분석과 결분석으로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다시 후보지나 이행지는 용도가 바뀐다고 했으니까 지역 분석에 속합니까? 개별 분석에 속합니까? 용도가 바뀌잖아요. 후보지, 이행지. 그러니까 결국 후보지나 이행지는 용도가 바뀌는 땅에 속하니까 용도. 그래서 어디 들어간다? 지역 분석에서 얘가 출제가 돼요. 어디서? 지역 분석에서. 그러면 후보지나 이행지는요, 용도 지역 간에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분석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으니까 얘는 없어. 전부 다 무시해. 그래서 대부분 책에는요, 저로 이렇게만 소개돼요. 엄밀히 말하면 지역 분석에서 아주 많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주거지가 상업지로 바뀌면 후보지입니까? 이행지입니까? 이행지. 자, 전지가 답지로 바뀌면 후보지다, 이행지다? 이행지. 임지가 택지로 바뀌는데 무슨 땅? 후보지.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 지문입니다. A가 B로 바뀌면 후보지다, 이행지다. 방금 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단어를 바꿔서 묻는 거라. 우리 시험은 어렵게 안 나와요. 그래서 여지껏 가장 많은 지문이 얘가 얘로 바뀐다, 얘가 얘로 바뀐다. 이런 예승론만 출제되었거든요. 아니면 대분류는 뭐지? 후보지. 요 네에서 세 가지가 바뀌는데 세 번 된 거 이행지. 까지가 우리 시험 범위야. 어렵게 안 나와요. 그럼 이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아래로 화살표 나와 있죠. 논점이 많잖아. 예.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근거. 후보지나 이행지는 용도가 바뀌는 땅이니까 어떤 특성? 용도의 다양성. 용도의 다양성 특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후보지와 이행지가 나타나게 되고요. 자, 두 번째는요. 요 그림 보시면서 후보지와 이행지는요. 용도가 바뀌는 땅일까요? 바뀐 땅일까요?
바뀌는 땅이죠. 예. 용도가 바뀌는 땅이에요. 따라서 용도가 바뀌는 땅이라면 용도 전환 중의 토지입니까? 전환된 토지입니까? 전환 중의 토지. 전환 중의 토지다. 바뀌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전환 중의 토지가 항상 진행형 ing가 붙어요. 바뀌고 있는. 그러면 용도가 전환된 토지다. 전환되면 이미 바뀌어버렸잖아. 이런 말은 틀린 말입니다. X. 용도가 바뀌고 있는 용도 전환 중의 토지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기출문제는 얘는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저기 모의고사 보게 되면 후보전환 이행전환 용도 전환된 요것만 싹 집어넣는 거라. 좀 더티하지만은. 그러면 요 한자 때문에 틀렸다. 전환된 토지가 아니고 전환 중의 토지를 가리킵니다. 한자가 장난쳐요. 세 번째, 지목 변경. 후보지와 이행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2차 과목 28개 지목을 공부하셨잖아요. 지목. 그러면 지목 확인해 봐요. 주곡이면 지목이 뭐가 될까요? 대. 상업령이면 대. 공장은요? 장. 한자로 공장전은 장이잖아요. 전은 전. 답지는 답. 과소는 과. 용제의 임지는 임지는 무조건 임이죠. 그죠? 임. 얘도 임. 나왔잖아. 지목. 그러면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후보지입니까? 이행지입니까? 후보지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렇게 바뀌면 전답과가 대대장으로 바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렇게 바뀌면 지목이 전답과가 대대장으로 바뀌어요. 얘는 100% 지목이 바뀝니다. 100%. 그래서 후보지는요, 반드시 O입니다. 후보지는 무조건 지목이 바뀝니다. 다음에 이행지는 세분된 용도잖아요. 주상공길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 주거행위 상황으로 바뀌면 후보지다 이행지다. 이행지죠. 지목변경 있다 없다? 없잖아. 대가 되니까. 만약 공업지가 주거지로 바뀐대요. 이행지 맞죠? 지목변경 있다 없다? 있다. 장이대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행지는요. 지목변경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목변경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후보지는 반드시 바뀌어요. 지목이. 필히. 이행지는 지목변경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객관식에서는 후보지와 이행지는 둘 다 모두 반드시 지목변경을 초래한다 하면 틀린 말이 되겠네요. 네 번째. 성숙도. 성숙도가 뭡니까? 하게 되면요. 개발의 정도를 말해요. 그래서 개발이 아주 빠르면요. 성숙도가 빠르다. 개발이 천천히 느리대. 성숙도가 완만하다. 개발이 빠르다, 느리다. 다시.
성숙도는요. 자, 이 성숙도가 요 화살표 길이를 말이요. 얘가 성숙도다. 성숙도. 예를 들면 농지가 있는데 얘가 택지로 바뀌면 후보지 맞죠? 근데 이렇게 바뀌는데 1년 걸린대. 개발 엄청 빠르죠? 이때는 땅값이 급등하잖아요. 1년 만에 바뀌니까 이때 집가가 급등하는 이유는요. 이유는 현재 농지 용도가 중요해요. 바뀔 장래 용도가 중요해요. 택지로 바뀌니까 얘가 고스란히 반영이 돼요. 그래서 빨리 바뀌면 현재가 중요해요. 장래가 중요해요. 장래. 답이 나왔네. 따라서 이때는 용도전환 후입니까? 용도전환 전입니까? 용도전환 후에 장래 용도를 중시하지. 장래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전환 후가 중요해요. 계속해서 이렇게 바뀌는데 100년 뒤에 나도 죽고 우리도 죽고 다 죽었을 때 바뀌는 거야. 땅값 올라 안 올라? 안 올라요. 얘가 바로 성숙도가 완만하겠지. 완만한 경우는요. 현재가 중요해요. 장래가 중요해요. 현재가 중요하지. 따라서 성숙도가 완만하면요. 개발정도가 아주 느려. 그러면 현재가 중요하니까 전환 전이다. 전환 후다. 전환 전. 뭐지? 현재 용도가 더 중요합니다. 설명 다 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후보지 영지 완결판인데 정작 우리 시험은 어떻게 묻지? 우리 시험은 이거 보시면 돼요. 자, 주상공끼리 바뀌면 무슨 땅? 영지. 임지, 농지, 토지가 바뀌면 무슨 땅? 후보지. 계속 반복되잖아요. 요거 문장만 출제가 돼요. A가 B로 바뀌면 A가 C로 바뀌면 후보지다, 영지다 해서 되겠죠. 얘가 최고로 많이 나왔고 두 번째는 여기도 잘 나와요. 어디서? 여기서. 지역분석에서. 지역분석에서 후보지와 영지 잘 나옵니다. 성숙도가 빠르면 뭐 장래가 중요하다. 후. 느리면 현재가 중요하다. 전. 다시 우리 시험은 하면 묻는 게 이렇게 물어요. 이러면 문제가 없어요. 빠르면 장래가 중요해요. 근데 자꾸 묻는 것이 성숙도가 완만하면 올라갑니다. 그럼 뭐 틀렸다. 되시겠죠? 성숙도가 완만하면 전환 후가 아니고 전환 전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거만 틀리면 이제 여기서 더 틀 이유 없이 전부 공부를 한 거예요. 후보지 영지입니다. 25페이지 7번 필지와 획지. 필지 획지를 봅니다. 필지 획지. 자, 필지 획지는요. 다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설명이 잘 되어 있네요. 강의 노트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 필지 획지하게 되면 빈가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필지 획지. 자, 필지는 무조건 권리를 가리킵니다. 권리를 가리키면 필지가 되고요. 획지는 가격. 가격 가리키면 획지가 돼요. 자, 똑같은 땅이 있는데 이 땅을 물어요. 이 땅은 도대체 얼마 합니까? 묻습니다. 얼마 합니까? 필지를 가리킵니까? 획지를 가리킵니까? 얼마 합니까? 하니까 바로 획지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땅값이 10억이다. 이때 획지 가격은 10억이 된대. 가격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이 땅은 10억이면 도대체 자 A 땅이다, B 땅이다. 누구의 땅입니까? 묻게 되면 뭘 묻는 거다? 권리를 묻죠. 이들은 필지가 돼요. 그래서 가격 가리키면 획지, 권리를 물으키면 필지가 돼요. 반복합니다. 자, 권리는 무슨 땅? 필지. 가격은요? 획지. 자, 넘어갑니다. 첫 번째. 필지는 권리를 가리키니까 바로 공간법에서 공부하죠. 공간정보법. 여기서 한 필지를 상시했을 겁니다. 아마. 그럼 두 번째예요. 자, 오늘 공부했죠. 복합 개념은 법경기 세 가지잖아요. 법경기 중에서 바로 법이죠. 법률적 개념입니다. 세 번째. 통상 한 필지마다 소유권, 권리가 다르니까 바로 빈괄호, 소유권에는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권리 구분. 네 번째. 또 빈괄호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공간법 공부하시면 한 필지마다 10번지, 11번지, 번지 붙여가지고 구청에 등록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단위. 등록단위가 돼요. 등록단위다. 다섯 번째. 자, 필지는 권리잖아요. 권리. 뭐지? 필지마다 소유권이 다르잖아. 소유권. 그래서 부동산 활동 크게 두 가지입니다. 소유 활동이 있고 거래 활동이 있어요. 그럼 이제 특히 소유 활동에서 중시합니다. 소유 활동에서 둘 중에서 필지가 더 중요해요. 중시가 된다. 왜? 소유 활동. 소유하니까 소유권, 권리를 가리키지. 다음에 획지. 획지는 가격을 가리키니까 되게 가격 관한 것이 바로 감정평가죠. 그래서 감정평가상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경기, 복합 개념 따지면 바로 가격은 경제적 개념이죠. 경제적 개념이 돼요. 획지마다 가격이 달라진다고 했으니까 세 번째 빈괄호 되어 있죠. 바로 가격 수준.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필지는요. 구청에 등록시킨 것이 아니고 등록 단위가 아니고요. 이용 단위가 돼요. 이용 단위다. 예를 들면 어떤 땅이 있어요. 자, 이 땅이 주택 지을까, 상가 지을까, 공자 지을까 용도에 따라서 가격이 같아집니까, 달라집니까?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이용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니까 획지는 바로 용도, 이용 단위가 돼요. 다섯 번째, 출제된 적이 있죠. 획지는요, 소유 활동이 아니라 거래 활동, 부동산 거래 활동에서 중시합니다. 그래서 괄호에다가 거래 활동, 거래 넣어주면 돼요. 거래 활동. 왜 그러지? 자, 부동산 거래가 뭡니까? 사고 파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래한다가 바로 가격을 주거니 받거니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래 활동은요, 필지보다 획지가 더 강조가 돼요. 가격이니까. 다시 부동산 거래 활동은 필지보다 획지가 더 중시되나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거 시험은요, 그 획지는 거래 활동에서는 획지보다 필지가 더 중시된다. 바뀌었으니까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획지는 거래 활동에서 중시가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아래 화살표.
화살표 보니까 동그라미 1번, 2번, 3번도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한 필지 이꼴 한 획지, 한 필지 이꼴 여러 획지, 3번 여러 필지 이꼴 한 획지다. 얘가 뭘 가르치느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도로가 있고요. 이런 땅이 있습니다. 자, 번지가요. 10번지, 11번지, 12번지, 20번지, 21번지, 번지가 쭉 나옵니다. 자, 이때 화살표 되어 있죠. 통상 한 필지 이꼴 한 획지가 같을 때가 최고 많아요. 얘가 몇 번? 1번. 한 필지 이꼴 한 획지 같을 때. 제번 보세요. 11번 이 땅 몇 필지? 얘가 한 필지죠. 한 필지. 여기다 이 땅을 사게 되면 여기다가 자, 주택을 지었다. 용도가 몇 개? 한 개. 용도가 한 개면 한 획지가 돼요. 용도가 하나니까. 이때 이꼴 한 획지가 돼요. 얘가 가장 많잖아요. 얘가 바로 1번입니다. 이럴 때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각각 따로따로 개별평가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에 2번요. 한 필지가 여러 획지가 된대. 그러면 다시 10번 땅 크잖아요. 꽤 크죠. 몇 필지? 10번지 한 필지. 근데 코너 땅, 코너 땅. 코너 땅 많이 보셨죠? 여기다 뭐 많이 하더라? 주유소. 많이 보셨죠? 주유소. 땅은 되게 큰데 여기는 기름 넣죠. 주유소. 여기는 편의점 많이 보셨죠? 또 뒤에는요. 카센터 많이 보셨죠? 예. 땅은 하나인데 다시 땅이 큰데 한 필이잖아. 근데 주유소, 편의점, 카센터 용도가 몇 개? 3개. 이꼴 3개 용도. 예. 그러니까 3개 획지가 돼요. 용도가 다르니까 서로 가치가 달라집니다. 얘가 바로 한 필지가 여러 획지가 될 수 있대. 그러면 서로 용도가 다르잖아요. 얘는 똑같이 평가합니까? 따로따로 평가합니까? 따로따로 가치가 다르면요. 따로따로 구분해서 평가한다. 그래서 이럴 때 따로따로 구분해서 평가한다 해서 별도로 얘가 구분평가입니다. 구분평가 나와 있잖아요. 용도가 다르니까 가치가 달라요. 세 번째, 여러 필지가 한 획지가 된대요. 볼까요? 요 그림 보시면서. 전부가 몇 필지입니까? 9필지죠. 9필지. 그럼 이럴 수 있잖아요. 이 땅을 전부 다 지수 작업해가지고 여기다가 대형 할인 매장을 지어야지. 할인 매장. 그러면 용도가 한 개입니까? 9개입니까? 하나씩. 그럼 이때는 뭐지? 이꼴 용도가 한 개니까 한 획지가 되겠네. 용도가 한 개잖아요. 이럴 때 여러 개의 필지가 한 용도, 한 획지가 된다. 3번. 이때는요, 용도가 하나니까 이때 가격 수준 전부 다 비슷하게 동일해지거든요. 이럴 때는 따로따로 일일이 다 평가할 것 없이 뭐지? 한 용도니까 어떻게? 일괄해서 평가합니다. 일괄평가. 그래서 결국 필지와 획지는요, 서로 같은 게 가장 많아요.
많은데 한 필지가 여러 개 용도로 쓸 수도 있고, 예. 또는 여러 개 필지가 한 용도로 쓸 수도 있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자, 필지 액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26페이지. 지금부터는요, 따로 시간상 필요한 키워드만 체크하고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자, 8번은요, 공지. 공지는요, 건축법에서 건폐율 밑줄. 건폐율을 적용해서 저쪽 끝에 보시면 비어둔 토지 밑줄. 건물 짓고 남겨둔 토지가 공지가 돼요. 9번, 10번, 11번 묶어주고요. 유효지는 저쪽 끝에 보시면 놀리고 있는 토지. 바람직하지 않게 노는 땅이 유효지가 되고요. 10번 공한지는요, 한 줄 모두 밑줄 하세요. 도시 내 택지 중에서 오로지 집가 상승만 기대하면서 투기 목적으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토지 밑줄, 공한지. 투기 목적이죠. 11번 휴한지는 쉴 휴자죠. 그래서 저쪽 끝에 보니까 쉬게 하는 밑줄. 정상적으로 쉬는 땅은 휴한지가 돼요. 12번 법지와 빈지가 나옵니다. 기업번 법지는요, 법지는 첫 줄 소유권에서 청약 면적은 포함되지만 활용 실익은 없는 토지 밑줄. 그래서 계속해서 토지 붕괴를 막기 위해서 옹벽이 설치된 밑줄입니다. 경사면의 토지, 경사면 토지 밑줄. 니은번 빈지. 빈지는 해변가, 바닷가 토지죠. 밑줄입니다. 활용 실익은 많지만 지적공부에 등록되지가 않아서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 토지 밑줄. 주로 해변의 토지 밑줄. 자, 13번 볼게요. 자, 맹지는요, 기업번 보게 되면, 자, 사면이 꽉 막혔죠. 그래서 첫 줄, 공로와 접한 면이 없는 토지, 꽉 막힌 땅이 맹지가 되고요. 니은번 준맹지는 X,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14번 포락지는요, 두 번째 줄, 하천이나 강으로 변한 토지. 지번이 절토가 되면서 하천화된 부분의 토지가 포락지가 되고요. 15번 한계지는요, 기업번 보게 되면 첫 줄 끝에 밑줄입니다. 택지 이용해서 최원방권의 토지 밑줄. 택정의 최원방권의 토지가 한계지가 되고요. 16번 선화지는요, 기업번 고압선이 가설되어 있는 토지 밑줄. 고압선 아래에 일정 구역의 토지가 선화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17번, 18번 성숙지, 미성숙지. 자, 연음 출제가 안 됐으니까 버리시면 되겠고. 자, 19번 소지는요, 첫 줄만 밑줄 하시면 돼요.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그대로의 토지, 개발 안 된 자연 그대로의 땅이 소지가 되고요. 20번, 21번 묶어줍니다. 표준지는 지가 공시 밑줄. 이건 나중에 따로 공부합니다. 그래서 지가 공시가 목적이면 표준지가 되고, 표본지는요, 지가 공시가 아니고 지가 변동 밑줄. 지가 변동이 목적인 토지가 표본지가 돼요. 자, 마지막 진도 네모 2번 주택의 분류. 자, 주택의 분류는요, 1번 단독주택. 다음 페이지 2번 공동주택입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주택법 공부하시면 공법 용어거든요. 그런데 얘가 또 간간히 출제가 잘 돼요. 그러면 결론은요, 31페이지 보니까 그림이 있죠. 이걸로 끝내버리시면 돼요. 그림 보고요. 자, 그림 보니까, 그림 보고 구분하시면 공부가 편합니다. 단독주택은 4가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4가지.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요거 잘 가려내야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분명히 하시면 돼요. 공동주택은 아파트, 아자 동그라미, 아자. 다음에 연립주택의 첫자, 연자 동그라미, 연. 세 번째, 다세대 주택의 세대 동그라미, 세대.
마지막에 기숙사는 기숙사 전체를 동그라미. 자, 아파트 했죠, 동그라미. 다음에 연립주택 했죠, 연. 다세대, 세대 동그라미 했잖아. 다음에 기숙사 했죠, 기숙사. 하시니까 연세대 기숙사. 연세대 기숙사. 나왔죠, 그죠? 그래서 연세대 기숙사 하게 되면 바로 공동주택이다. 확인합니다. 뭐죠? 아파트, 연립주택, 세대, 다세대 주택, 기숙사 그대로. 연세대 기숙사. 그럼 유의점은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는요. 공동주택이죠.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인데 위에 보니까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 잘 나와요. 비교합니다. 다중이나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입니다. 예. 얘들 비교 잘하세요. 그러면 단독보다 공동이 커야 안 됩니까? 공동주택이. 그러니까 이제 단독주택은 주로 숫자가 전부 다 뭐지? 660, 660, 660이잖아요. 다중이나 다가구나 연립이나 다시는 모두가 기준이 뭐지? 660. 그러면 단독은 작아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이하가 되고 공동 커야 되기 때문에 연립주택은 초과인데 다시는 이하가 되는 거예요. 요 구분하시고. 다음에 청수. 다중이나 다가구는요. 단독이니까 작아야 되겠지. 몇 층? 3이죠. 3개층. 전부 다 뭐? 3층, 3층입니다. 공동 커야 되겠죠? 연립이나 다시는 몇 층? 4층, 4층. 예. 이렇게 공동은 숫자가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 숫자 660. 다음에 단독은 주로 3계층인데 공동은 4계층 기준이다 라고 보시면서 요거 비교하시면 여기서 여러 번 출제가 던지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오늘 수업은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는 이제 39페이지죠. 39페이지 속성부터 보도록 하고요. 참고로 이제 오늘 기출문제 있죠. 12번부터 17번까지 얘는 이제 해설이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풀어봐 주시고요.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더라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